변신 다시 2. 카프카 지음 곽봉록 옮김.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제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변신한 모습을 보고 새삼스레 놀랄 까닭이 없는데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달아나는 것이었다. 마침 그때 그레고르는 창가에 꼼짝 않고 꼿꼿이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그가 창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 수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을 치며 문을 세게 닫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아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레고르가 그녀를 물어뜯기 위해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재빨리 소파 밑으로 가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침이 훨씬 지난 대낮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모습은 평소 때와는 달리 침착함을 잃은 듯했다. 이것으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즉, 그녀에게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직도 몹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그렇다면 소파 밑에서 움츠린 채 있을 때도 노출된 자기 몸의 일부분을 보고 그녀가 도망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써야만 했다는 것은 자명했다. 자신의 몸이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어느 날 이 작업에 꼬박 4시간이 걸렸다. 시트를 등에 지고 소파 위에 날라다 놓은 후 자기 몸을 완전히 감출 수 있도록 시트를 정돈했다. 그리고는 누이 동생이 일부러 들여다본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궁리를 했다. 만약 그녀가 이렇게까지 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자기 손으로 이것을 벗겨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트까지 뒤집어 쓰고 숨어 있는 것은 그레고르가 장난삼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시트를 벗기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이 자신의 이런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하여 그레고르가 살짝 고개를 쳐들 때면 누이 동생은 감시하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살폈다. 적어도 그레고르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처음 2주일 동안 그의 부모님은 이 방에 들어올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단지 그의 귀에는 누이 동생에게 수고가 많다고 칭찬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만이 들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쓸모없는 애라고 꾸짖곤 하던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단한 칭찬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는 동안 그의 부모님은 나란히 방문 앞에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다가 누이 동생이 나오면 하나하나 캐물었다. 방 안은 어떠한 상태이며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지 등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가 보려고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아버지와 누이 동생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그녀를 만류했다. 그레고르도 그 말을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하나 일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이제는 완력을 쓰지 않고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어서 나를 그레고르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 가엾기도 하지. 저앤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의 곁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곁에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매일 그럴 수야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니 해도 어머니보다 자상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누이 동생도 물론 잘해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리고 일시적으로 들뜬 기분에서 이런 고역을 떠맡은 것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던 그레고르의 소망은 얼마 가지 않아 이루어졌다. 낮 동안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창가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삼갔다. 그러나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방바닥을 마음대로 기어 다니기에는 너무 좁았다.
이런 상태에서 밤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역이었다. 이제는 식사도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그에게는 기분 전환을 위한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높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은 그를 매료시켰다. 그것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첫째, 호흡하기가 훨씬 쉬웠다. 그리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에 퍼져 기분까지 좋아졌다. 그런데 높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겨 자신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러했다. 몸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정과는 달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것이다. 누이 동생은 그가 누리는 이 새로운 유의를 금세 눈치챘다. 그가 기어 다닌 곳 여기저기에 발바닥에서 베어난 점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해되는 기구, 특히 장롱과 책상을 치워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것들을 혼자 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녀에게 부탁을 한다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16살짜리 하녀는 그래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대견스러울 정도로 잘 견디고는 있었으나 항상 부엌문을 꼭 닫아 걸은 채 주인이 부르실 때만 문을 열겠다는 특별한 조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이 동생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곤 언제든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도움을 요청받은 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를 내며 다가왔으나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이르러서는 곳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물론 누이 동생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지만 말이다. 그레고르는 서둘러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평소보다 시트를 더 아래로 끌어내리고는 주름이 많이 잡히도록 해서 자신의 몸을 꼭꼭 숨겼다. 이렇게 하자 시트는 우연히 소파 위에 얹혀진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 숨어있던 그레고르는 시트를 살짝 들어올려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고 있었다. 지금 당장 그리운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저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기 한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오빠가 숨어 있나 봐요.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보지 않아도 그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그레고르의 귀에는 연약한 두 여인이 힘을 모아 무거운 장롱을 조금씩 밀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리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는 어머니의 주의에도 아랑곳 없이 누이 동생은 그 힘든 일의 대부분을 혼자 도맡으려는 것 같았다. 한 5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차라리 장롱은 예전대로 여기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너무 무거워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는 일이 끝날 것 같지 않구나. 또 이렇게 방 한가운데 두었다가는 그레고르가 활동하기 더 나쁠 거야. 게다가 내키지 않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구를 드러내는 것이 그레고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나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구나. 어쩌면 저 애는 가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나 역시 가구가 없는 저 허전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왠지 허전한데 그레고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겠니? 이 방은 저의 방이고 이 안에 있던 가구들과도 무척 정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 텅 빈 방 안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안 그러니 얘야? 물론 가구가 없다면 마음대로야 활동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게다가 지금도 하루하루 잊혀지고 있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어머니는 한층 더 목소리를 죽이며 말을 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이 울음 섞인 작은 말 소리마저도
그에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듯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그를 포기한다는 뜻일지도 모르잖니. 어쩐지 저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팽개쳐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차라리 원래대로 해놓고 손을 대지 말자꾸나. 저 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처했던 불행을 빨리 잊게 될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그레고르는 문득 이런 것을 깨달았다. 변신 후 아무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게만 둘러싸여 단조롭게 그지없는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이 방을 차지하고 있던 가구를 모두 드러내주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나는 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가구들로 꾸며졌던 이 방을 텅 빈 방으로 만들려 했을까? 나는 왜 포근하고 아늑한 이 방을 쓸쓸하고 텅 빈 동굴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물론 가구들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기어 다닐 수야 있겠지만 그건 인간이었던 내 자신의 과거를 잊고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에서였겠지. 아,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니. 어머니의 정겨운 음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마터면 감겨있던 마음의 눈을 영원히 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어느 것 하나 드러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가구가 나를 향해 던지는 시선이 없다면 나는 살아가지 못하리라. 가구로 인하여 내가 기어 다니는 것이 부자유스럽다 해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그러나 누이 동생의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어머니와는 달랐다. 그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레고르의 문제에 관한 한 부모님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버릇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술 더 떠 처음에 치우려고 생각했던 장롱과 책상뿐만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소파만을 빼놓고 모든 가구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녀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철없는 반항심도 아니요. 최근 그녀가 괴로움을 견디면서 얻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레고르가 마음껏 기어 다닐 수 있는 넓은 장소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쭉 지켜본 결과 그녀는 그레고르가 한 번도 가구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 또래의 소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녀다운 상상력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공상은 실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그녀는 그레고르에게 봉사한다는 명분 하에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텅 빈 방 안에서 마음껏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그레고르가 있는 곳에 어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하겠는가. 그녀 외에는. 아마도 그녀는 이런 잔인한 의협심에 불타올랐을지 모른다. 때문에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음산하고 불안한 이 방의 분위기에 짓눌려 거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아무 말 없이 누이 동생과 힘을 합쳐 장롱을 옮기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레고르는 장롱이 어떻게 되든 책상만은 꼭 방 안에 두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면서 장롱을 밖으로 밀고 나가자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고 어떻게 하면 그녀들이 놀라지 않게 그리고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그녀들의 계획에 간섭할 수 없을까 하고 동정을 살피려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레테는 아직도 옆방에 남아서 혼자 힘으로 장롱을 이리저리 흔들고 밀고 했으나 여자 힘으로 그만한 장롱이 움직일 리가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는 첫날 빼고는 지금까지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다시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놀란 나머지 까무러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자 그레고르는 황급히 소파 끝까지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 때문에 시트가 조금 흔들리고 말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얼어붙은 듯 뻣뻣이 서 있다가 황급히 그레테한테로 가버렸다. 그레고르는 그다지 대수로운 일은 아니야. 단지 두서너 개의 가구만 옮겨 놓았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타일렀으나 도저히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바삐 오락가락하며 내는 작은 소리와 방바닥을 긁는 가구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면서 그의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를 방바닥에 댄 채 머리와 발을 웅크리고 있으려 해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약한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누이와 어머니가 내 방의 가구를 모두 드러내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은 모조리 빼앗아 가고 있어. 실톱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는 장롱은 이미 들고 나가버린 게 틀림없어. 어린 시절부터 늘 숙제를 해왔던 저 책상, 마치 방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저 책상마저도 끌어내려 하다니. 이제 그에게는 이대로 앉아서 두 사람의 선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미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잊고 있는 상태였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구를 옮기느라 지친 나머지 말을 주고받을 기력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몸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그저 조심스러운 발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드디어 숨어있던 소파 밑에서 기어나왔다. 누이 동생과 어머니는 옆방으로 밀어낸 책상에 몸을 기댄 채 한숨 돌리고 있었다. 그는 네 차례나 방향을 바꾸면서 사방을 기어다녔다.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장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다만 거의 텅 빈 벽 한 구석에서 모피로 온몸을 감싼 귀부인의 사진이 아직까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그 위로 올라가 몸으로 가리듯 액자 위 유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뜨거운 그의 배를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그는 이렇게 몸으로 액자를 가리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액자만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거실 쪽으로 향하고 두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쉬지 않고 곧 되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를 거의 껴안듯이 팔로 감싸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고 말한 그레테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과 액자에 붙어있던 그레고르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어찌나 놀랐는지 만약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었으나 목소리는 떨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 잠깐 거실로 나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엄마? 그게 좋겠죠?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일단 어머니를 안전한 장소로 모셔 놓은 후에 나를 벽에서 쫓으려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좋다. 해볼 테면 해보라지. 이 액자에서 끝까지 버티겠어. 이것마저 빼앗길 순 없어. 그래도 기어이 빼앗으려 한다면 얼굴로 달려들고 말 테야. 그러나 그레테가 좀 쉬자고 하자 도리어 어머니는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조금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꽃무늬 모양의 벽지에 있는 갈색의 커다란 반점을 보았다. 자신이 본 것이 그레고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채 분명해지기도 전에 그녀는 아! 하고 쥐어짜는 듯한 비명을 지르더니 손에 든 것들을 모두 떨어뜨리며 옆에 있는 소파로 쓰러졌다. 그것 봐, 오빠. 누이 동생이 주먹을 쥔 손을 흔들면서 그레고르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그가 변신한 이래 처음 듣는, 그러니까 그에게 직접 던져진 최초의 말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옆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에게 드릴 구급약을 가지러 가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누이 동생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진 따위는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 하고 생각한 그는 액자에서 몸을 떼내려 했다. 그러나 몸이 액자에 아주 달라붙은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몸을 떼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떼내고는 곧 누이 동생이 있는 옆방으로 달려갔다. 옛날처럼 동생에게 충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뿐이었다.
결국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녀의 등 뒤에 멍청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작은 병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는 놀란 나머지 넋을 잃었다. 그 때문에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이때 파편 하나가 튀어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냈으며 부식성 액체가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그레테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작은 병들을 들고는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그녀는 나가면서 문을 발로 걷어차더니 쾅 하고 닫아버렸다. 이제 그는 어머니 곁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있는 누이 동생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로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자책감과 근심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무턱대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이며 가구며 천장 할 것 없이 구석구석 기어다녔다. 그런데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니 갑자기 온 방 안이 빙빙 도는 것 같아 그만 커다란 탁자 한복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몸을 쭉 뻗은 채 누워 있었다. 주인은 조용했다. 이것은 아마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부엌에만 틀어박힌 채 꼼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레테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은 아버지의 첫 마디였다. 아버지는 허둥지둥대는 그레테의 행동을 보고 이미 눈치를 챘다. 그레테는 귓속말로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럼 그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기어 나왔거든요. 내가 짐작한 대로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 왜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 여자들이란 이래서 곤란하단 말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된 과정을 빼고 지나치게 간단하게 보고를 해버린 그레테의 말을 듣고 나쁜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틀림없이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기분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버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 입구로 도망치듯 달려가 문에다가 몸을 바싹 갖다 붙였다. 문만 열어준다면 자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선한 뜻을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섬세한 배려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도로 옆방으로 기어들었다. 아! 아버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분노인지 희열인지 모를 소리를 질렀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여태껏 보아온 아버지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요즘 방 안을 기어다니는 재미에 몰두한 나머지 그전처럼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맞닥칠지 모르는 사태에 대처할 마음의 준비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예전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인가? 전에는 그레고르가 출장길에 오를 때조차도 언제나 침대 속에 묻혀 일어나려 하지도 않던 아버지 아니었던가. 출장에서 돌아와도 잠옷바람으로 안락 의자에 깊숙이 앉은 채 저 반갑다는 표시로 겨우 손만 들어 올린 것으로 대신하던 아버지 아니었던가. 1년에 두서너 번 가족끼리 소풍을 갈 때도 아버지를 배려해 천천히 걷고 있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그래도 두 사람의 걸음을 따르지 못하고 뒤처져 걷던 그런 아버지였다. 헌 외투에 몸을 싸고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며 앞서 걷던 가족들을 자기 주위로 불러 말을 하던 그 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그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 그의 눈앞에 우뚝 서 있다. 은행의 수의가 입는 감색 제복을 입고서 말이다. 제복 상의의 금단추는 반짝반짝 빛났으며 빳빳이 세운 칼라 위에는 그의 힘찬 이중턱이 불룩 솟아 있었다. 짙은 눈썹 밑에는 새까만 눈동자가 또렷또렷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더부룩하던 백발을 아무렇게나 휘날리더니 지금은 단정하게 빗질을 해서 빗어 넘겼으며 더구나 광택까지 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멋진 금실로 글자를 새겨 넣은 모자를 벗어 소파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 기다란 제복 자락을 뒤로 젖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씁쓸한 표정으로 그레고르를 향해 다가왔다. 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아마 아버지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발을 무섭게 높이 쳐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신고 있는 구두바닥의 거대함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 순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미 첫날 경험하지 않았던가 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자신에게 일격을 가한 것을. 그러니 아버지는 이번에도 분명히 자기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쳤다. 아버지가 발을 멈추면 그도 멈춰섰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도 재빨리 달아났다. 이렇게 쫓고 쫓기면서 둘은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추격을 당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서 아직 그레고르는 방바닥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레고르가 벽이나 천장으로 달아난다면 어쩌면 아버지는 그것을 특별한 악의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그런 상태로 끝없이 오랜 시간을 기어 다닐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는 무수한 발놀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그는 튼튼한 허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기는데 전력을 다했으나 서서히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으며 정신이 흐려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저 무턱대고 기는 것 외에는 달리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그가 자유로이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벽이 하기야 이 방의 벽은 모두 섬세한 조각과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게 세공한 가구들로 가려졌지만 있다는 것마저 잊게 되었을 때 그의 바로 곁에 가볍게 던져진 물건이 날아와 그의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과였다. 이어 그것을 뒤따르듯 또 하나가 굴러왔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주춤했다. 더 이상 도망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아버지는 사과를 가지고 그에게 폭격을 가하리라 결심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선반 위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들더니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가득 넣고 우선은 정확한 조준을 하지도 않은 채 한 개씩 한 개씩 던지고 있었다. 그 빨간 사과는 마치 전기장치가 된 자동 기계처럼 방바닥을 굴러다녔으며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가볍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뒤를 이어 날아온 또 하나의 사과가 그대로 그레고르의 등에 꽂히고 말았다. 이 뜻하지 않은 고통을 장소 이전으로 피해 보려는 듯 그는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앞으로 기어가려 했다. 그러나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뻗고 말았다. 희미해져가는 눈을 간신히 뜨고 바라보니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울부짖는 누이 동생을 뒤에 거느린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가 기절했을 때 누이 동생이 어머니의 호흡을 돕기 위해 옷을 벗겨 놓은 모양이었다. 다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고 입고 있던 치마끈마저 풀어져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에 걸려 쓰러질 듯 하다가 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이때 그레고르는 완전히 기절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두 팔을 아버지 목에 걸치고는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고생해야만 했던 그레고르는 아무도 등에 박힌 사과를 빼주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아직도 그의 몸속에 남아 있었다. 지금은 비록 저주스러울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가족의 일환이며
원수로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심어주었다. 가족들은 그에 대한 혐오감을 눌러버리고 참고 또 참아주는 것이 그에 대한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 같았다. 상처 덕분에 그레고르는 영원히 활동력을 잃은 듯했고 마치 늙은 폐잔병처럼 이제는 방을 가로지르는 데만도 거기다 높은 곳을 기어다니는 것은 이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대신 그는 이 악화된 상태를 완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대가를 얻어냈다. 즉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가족들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그의 방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밝은 불빛 아래서 단란하게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거실 쪽으로 난 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습관이 생겼다.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문이 열렸고 그는 자기 방의 어두운 구석에 편하게 앉아 물론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레고르가 출장길에 올라 일을 마치고 조그만 호텔 방에 축축한 침대에 지친 몸을 내던지며 그리워하던 가족의 단란함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항상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곧바로 안락의자에 몸을 묻고 잠들어 버렸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서로 조용히 있기로 약속이나 한 듯이 매사에 조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등불 밑에 앉아 의류 회사에서 하청받아온 고급 내의류를 바느질했으며 시내의 한 가게 점원이 된 누이 동생은 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저녁 식사가 끝나면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이따금 아버지는 눈을 뜨고는 마치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말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수고가 많군. 말을 마친 아버지는 또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피곤함에 지친 미소를 서로 주고받곤 했다.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은행 수의복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잠옷은 언제나 벽에 걸려 있었으며 늘 제복을 단정히 입은 채로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이것은 마치 언제라도 직장에 달려나갈 듯한 태세였으며 집에 돌아와서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원래부터 새 것이 아니었던 제복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무리 공들여 손질해도 깨끗하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때때로 얼룩투성이가 된 그러나 단추만은 정성 들여 닦은 탓인지 번쩍번쩍 빛나는 아버지의 제복을 바라보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 제복을 단정히 입은 노인은 몹시 거북할 텐데도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것 같았다. 괴종시계가 10시를 알리면 어머니는 낮은 소리로 아버지를 깨웠다. 그리고는 그를 침대로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달랬다. 이런 의자에서는 편히 잘 수 없으며 아침 6시에는 직장에 나가야 하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편안한 잠자리라고 말이다. 그러나 수의 자리를 맡은 후부터 갑자기 이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아버지는 좀 더 앉아 있겠노라며 계속해서 버텼다. 그리고는 언제나 잠들어 버렸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다소 훈계 섞인 말투로 귀찮을 만큼 재촉해도 적어도 5분가량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눈을 감은 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면서 그를 추어 올리는 듯한 말을 귓가에 속삭였고 그럴 때면 누이 동생은 하던 공부를 팽개치고 달려와 어머니와 합세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움직일 줄 몰랐다. 그는 더욱 깊숙이 안락의자 속으로 몸을 기대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쑤셔 넣어야 비로소 눈을 뜨는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매번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이 바로 생활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 만년의 안식이지. 그리곤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몸무게가 스스로에게는 큰 부담이라도 되는 듯한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서는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문까지 걸어가. 거기서부터는 손을 크게 내저으면서 부축을 거절하고 혼자서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여전히 하던 일을 내던지고 서둘러 아버지의 뒤를 따라 끝까지 그를 도우려 했다. 이처럼 각자가 일에 지쳐있는 가정에서 어느 누가 그레고르를 위해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는가. 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말고는 말이다. 가정 형편은 더욱더 절약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가 없었으며 가계 지출은 극도로 자제했다. 이런 형편에서는 하녀를 둘 수도 없었기에 백발이 성성한 체격 큰 가정부가 아침 저녁 두 차례 와서는 힘든 일만 처리해주고 돌아갔다. 그 밖의 일은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바쁜 틈을 내어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만 했다. 더구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즐거운 모임이나 축제가 있을 때면 그렇게도 즐거워하며 장식하던 보석류도 이미 모두 팔아버린 것 같았다. 그 보석들은 선조 때부터 내려온 것들이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보석을 판 값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레고르는 엿듣고 말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큰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를 어떠한 방법으로 옮겨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집을 팔기 어려운 문제가 단순히 자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기 일이라면 적당한 나무 상자에 넣어 공기구멍 몇 개만 뚫어 놓으면 그만이 아닌가? 가족들이 주저없이 집을 팔고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으며 집마저 팔면 한 줄기 희망마저 완전히 잃게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지금 다른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난하기에 겪어야 하는 온갖 고초는 물론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이에 말단 은행원에 도시락을 날라다 주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땀투성이가 되면서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다. 또 누이 동생은 예의 없고 거만한 고객들의 턱끝을 따라 가게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들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아버지를 침실로 보내고 돌아와 지친 모습으로 일거리를 팽개친 채 서로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있는 것을 볼 때면 그레고르는 등에 묵은 상처가 갓입은 상처처럼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을 가리키면서 그레테 저 문을 닫으려무나 하고 말했다. 그러면 그레고르는 또 다시 암흑 속에 혼자 남게 되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눈물이 한데 섞여 소리 없이 흘러내렸으며 때로는 눈물마저 말라 버린 눈으로 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레고르는 밤이건 낮이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일 매일을 보냈다. 때때로 방문이 열려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옛날처럼 이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내가 혼자 도맡아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의 뇌리에는 무척 오래간만에 사장과 지배인 그리고 동료 사원들과 나이 어린 견습생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또한 둔하기 짝이 없는 문지기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출장길에서 만난 어느 시골 호텔의 종업원, 잠깐이기는 했지만 즐거웠던 추억들, 진심으로 구원을 했으나 너무 시간을 끌다가 실패했던 어느 모자 가게의 점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다. 뒤를 이어 낯익은 사람도 그리고 이미 잊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와 가족들을 돕기는커녕 모른 체하고 냉정하게 대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차츰 사라지자 그는 도리어 마음을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 몸을 희생하리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에 대한 형편없는 처우에 분노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도 있었다. 그는 아직까지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음식물을 넣어둔 부엌으로 침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보았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해오려는 것이었다. 누이 동생은 예전과는 달리
그레고르의 입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배려하지도 않고 아침이든 낮이든 가게에 나가기 전에 뭐든 있는 대로 쓸어 모아 그레고르 방에 밀어놓고 나가버렸다. 그것도 깨끗한 손이 아니라 발로 그러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레고르가 그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입에 댔는지의 여부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전혀 손대지도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비로 쓸어버렸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밤이 되어서야 방을 청소해주지만 그것도 대강대강 해치웠다. 아마 이토록 간단히 끝이 나는 청소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제 먼지는 벽을 따라 띠처럼 쌓이고 군데군데 쓰레기와 먼지와 오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지금 이 방이 몹시 더럽다는 것을 누이 동생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는 깨끗하고 성의 있는 청소를 부탁한다는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일주일 동안 써본다 해도 누이 동생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누이 동생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불결한 것들을 알고 있었으니 그대로 방치해 두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태껏 없었던 까탈, 가족 전체에게 이 증세가 보였지만 을 부리며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꼭 한번 어머니가 손수 그레고르 방을 대청소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물을 떠다가 방의 여기저기를 계속 닦아냈다. 때문에 방바닥이 축축이 젖어버렸는데 그레고르에게는 그것이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소파 밑에 떡 버티고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꼼짝 않고 있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머니는 즉각 벌을 받고 말았다. 저녁이 되자 그레고르의 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누이 동생은 어떤 격심한 모욕감을 느꼈는지 거실로 뛰어들어 무서운 발작을 일으키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애원하듯 두 손을 들고 있는데도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어이없어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으나 드디어 그들도 그대로만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누이 동생에게 맡겨두지 않고 왜 간섭했느냐며 어머니를 힐책하자 누이 동생은 이제 다시는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하지 않겠다며 울부짖었다. 당황한 어머니는 흥분 끝에 이성을 잃을 것 같은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했다. 누이 동생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조그만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그레고르는 이 소란한 광경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도록 문을 닫아 주거나 세심한 마음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러워 큰 소리로 쉿쉿 하고 소리쳤다. 이제는 낮 동안에 점원일을 하느라고 지친 누이 동생이 예전처럼 그레고르의 시중 들기를 꺼려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누이 동생 대신 이 일을 떠맡은 건 아니었다. 물론 그레고르를 마냥 방치해 둔 것만도 아니었다. 가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든 과부인 그녀는 길고 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우람하고 대단한 체격으로 온갖 어려움을 견뎌온 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그레고르의 뒷바라지를 도맡게 되었는데 그녀는 조금도 혐오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그녀는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어보았다. 뜻하지 않은 기습을 당한 그레고르는 아무도 그를 쫓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그러한 그레고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배 앞으로 깍지 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침 저녁 빠뜨리지 않고 방문을 조금씩 열고는 문틈으로 그레고르를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그레고르를 불러 자기 앞으로 오도록 유인했다. 그녀로서는 친숙함을 보이려고 한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리 오렴 새똥구리 대장님 이라든가 이봐요 이리 오라니까 이봐 새똥구리 대장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아, 쓸데없이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어서 이 방이나 청소하고 나가주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아침 일찍
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듯 심한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가정부가 늘 하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그레고르는 그만 화가 나고 말았다. 그래서 덤벼들듯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느릿느릿하고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간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가정부는 놀라기는커녕 태연히 문 옆에 의자를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린 채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들어올린 의자로 그레고르의 등을 내려치기 전에는 결코 그 입을 다물 것 같지 않았다. 흥, 겨우 그 정도였니? 하고 그녀는 그레고르가 되돌아 서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의자를 내려놓았다. 그레고르는 이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들여놓은 음식물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장난삼아 음식물을 한 입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삼키지 않고 1시간가량 입에 물고 있다가 대개의 경우 다시 뱉어버렸다. 그는 이렇게 입맛이 없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그 이유가 자신의 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레고르는 자기 방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부모님은 언제부터인가 다른 방 하나를 세 사람에게 세해 놓았다. 이 의젓한 신사들은 어느 날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살펴보니 세 사람은 모두 수염투성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신경질 적이라고 할 만큼 결벽증이 심해서 정리정돈에 몹시 신경을 썼으며 그들 방뿐만 아니라 일단 이 집에 세든 이상 이 집 전체 심지어 부엌일까지 간섭하려는 듯 성화를 부렸다. 그들은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과 불결한 잡동사니가 너절하게 널려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가구 대부분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 있던 많은 가구들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팔아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더구나 버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모두 줄을 이어 그레고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난로에 재를 버리는 상자가 있는가 하면 부엌에서 쓰던 쓰레기통도 있었다. 우선 당장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성질 급한 가정부는 모두 그것을 그레고르의 방에 쳐 넣었다. 그레고르에게는 굴러 들어오는 물건과 그것을 쳐 넣는 손밖에 보이지 않았다. 가정부는 아마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모두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다버릴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방으로 굴러 들어온 물건들은 처음 자리 잡았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레고르가 잡동사니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느라 다소 자리를 옮긴 것도 있었다. 어쩔 때는 잡동사니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것이 재미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방이 너무 좁아져서 실은 기어 다니기가 몹시 힘들었으며 그런 것에 왠지 서글퍼져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을 때가 점점 더 많아졌다. 새를 든 세 사람은 때때로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거실로 통하는 문을 부득이하게 닫아야 했다. 그레고르는 이 열리지 않은 문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제는 문이 열린 한밤중에도 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부가 거실 문을 조금 열어 놓은 적이 있었다. 새든 신사들이 저녁에 돌아와 방에 불을 켰을 때도 문은 닫히지 않고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 자신이 앉던 탁자의 상석에 앉아 냅킨을 펼치고는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고기를 수북이 담은 큰 요리 접시를 든 어머니가 모습을 나타냈고 감자가 수북이 쌓인 그릇을 받쳐든 누이 동생이 그 뒤를 따랐다. 접시와 그릇에서는 따뜻한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고 있었다. 신사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무슨 조사라도 하는 듯 요리 위로 몸을 굽혔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두 신사에 비해 상당한 권위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중앙에 자리 잡은 신사가 자기 접시에 요리를 덜어내기 전에 큰 접시에 담긴 고기를 조금 베어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고기가 충분히 익었는지 아니면 부엌으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인지를 감정하는 태도였다. 그는 잠시 후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긴장한 얼굴로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마음을 놓았다는 듯 숨을 크게 내쉬고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가족들은 부엌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기 전에 일부러 이 거실로 들어와 그들에게 일일이 공손하게 절을 하며 탁자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새든 신사들은 일어서서 수염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으로 무엇인가 투덜투덜 중얼거렸다. 이윽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남자 마치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그런 그들을 기묘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들에게서 쉴 새 없이 음식을 씹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흡사 그레고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음식물을 씹으려면 이가 있어야 해. 내게 아무리 튼튼한 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는 이가 없어서 이런 음식을 먹어볼 재간이 없을걸? 심술궂게 빈정대는 것처럼 들렸다. 그레고르는 나도 먹고 싶어 하며 괴로운 듯 중얼거렸다. 너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따위는 꼴도 보기 싫어. 흥, 잘도 처먹는군. 그러나 저러나 나는 이제 끝장이야. 그날 밤 그레고르는 최근 들어 바이올린 연주를 듣지 못했다. 그날 밤의 일이었다. 부엌 쪽에서 갑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새든 신사들은 이제 막 식사를 마치고 서로들 나란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귀를 기울이더니 일어서서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들리는 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몸을 바싹 포개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기척을 알아차렸는지 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중지시키겠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그들 중 제일 권위 있어 보이는 가운데 신사가 대꾸했다. 그보다도 따님이 이쪽으로 와서 연주하는 게 어떨까요? 이쪽이 더 편하고 연주하기에도 훨씬 기분이 좋을 텐데요. 그럼 그렇게 하죠. 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연주라도 하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신사들은 자리로 돌아와 기다렸다. 아버지가 악보대를 그리고 어머니가 악보를 누이 동생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다. 누이 동생은 차분하게 연주 준비를 했다. 과거에 한 번도 방을 새 놓아 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굽실거렸으며 원래 자기들 것인 그 의자에 앉는 것조차 사양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제복 상의에 앞단추를 단정히 채우고 단추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은 채 문에 기대어 섰다. 어머니는 한 신사의 권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의자를 놓아준 자리는 구석이었다. 이윽고 누이 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누이 동생의 손을 열심히 눈으로 쫓고 있었다. 연주 소리에 끌린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기어 나와 머리를 거실 안으로 들이밀었다. 그는 최근 들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몸을 숨겨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방 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어서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먼지가 풀썩풀썩 대며 그의 등과 옆구리에 잔뜩 엉겨붙어 그것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형편이었다. 만사에 무관심해진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뒤로 누워 융단에 등을 문질러 대곤 했는데 이제는 그 일마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런 흉측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태연자약하게 깨끗하고 보기 좋은 거실 바닥으로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었다. 물론 이런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 모두가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새 신사들은 처음 연주가 시작되는 동안에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악보를 읽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때문에 누이 동생은 연주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다. 이윽고 그들은 작은 소리로
무엇인가 서로 주고받더니 악보를 읽기 위해 뒤밀었던 머리를 거두고는 창가로 물러나와 줄곧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들을 근심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과 표정에서 아름다운 혹은 매혹적인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어긋나 매우 지루해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읽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예의상 귀중한 휴식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그들이 콧구멍과 입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은 몹시 신경질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볼 때 누이 동생의 연주는 참으로 감미로웠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슬픔이 가득 깃들인 눈으로 악보의 음표를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그녀의 시선이 자기 시선과 부딪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앞으로 나가 머리를 마룻바닥에 납작하게 숙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에 한없이 감동을 받고 있는 내가 과연 혐오스러운 벌레란 말인가? 그는 여태껏 동경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삶의 길이 이제야 열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누이 동생 옆으로 바싹 다가가서 그녀의 치마를 물고 자기 방으로 잡아 끌어서는 자신의 방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리라고. 거실에서 아무리 정성 들여 연주한들 그것을 그레고르만큼 이해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결코 누이를 내 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어. 적어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말이야. 이제 바야흐로 이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을 쓸 때가 온 거야. 내 방 문에서 단단히 지키고 서 있다가 누구든 덤벼드는 자가 있으면 무서운 독이 섞인 숨을 내뿜어 줄 테야. 그러나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순전히 누이 동생의 자유의사여야 했다. 누이를 소파에 앉힌 후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보라고 하겠어.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지. 나는 아직까지도 너를 음악학교에 넣어주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병고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크리스마스에, 아마 크리스마스는 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발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 진심을 전한다면 누이도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겠지. 그러면 나는 누이의 옆구리를 타고 올라가 그 예쁜 목에 입맞춤을 해줄 거야. 누이 동생은 이미 가게에 나가고서부터는 그 좋아하던 리본도 깃도 목에 달지 않았다. 이때 잠깐만, 가운데 있던 신사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레고르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이올린 소리는 여기서 뚝 끊겨버렸다. 그 신사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옆에 두 신사에게 웃음을 보이더니 다시 한번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쫓아버리기 전에 먼저 이 신사들로부터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흥분하기는커녕 바이올린 연주보다도 이 그레고르의 출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허둥지둥 그들 앞으로 달려가 세 사람을 그들 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레고르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그들은 정색을 하며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레고르와 같은 괴물과 한 집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된 것이 불쾌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손으로 불안스레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그들 방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제야 갑자기 연주를 중단하고 멍하니 서 있는 누이 동생이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한동안 축 늘어진 두 손에 각각 바이올린과 활을 들고는 아직도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처럼 악보에서 시선을 떼지 않던 누이 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호흡 곤란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 무릎에 악기를 올려놓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새신사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밀리는 자세로 점점 더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누이 동생은 익숙한 손 놀림으로 침대의 시트와 베개를 정돈하고는 새신사가 방에 이르기 전에 재빨리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특유의 고집스러움으로 신사들에 대한 경의마저 잊은 채 오로지 그들을 방 안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열중했다. 드디어 침실 문턱에 다다르자 가운데 있던 신사가 발을 쾅 굴러
아버지의 동작을 간신히 제지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겠소 하고 말을 한 신사는 팔을 들어 올리며 눈으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찾았다. 나는 이 집 사람들의 혐오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말한 그는 갑자기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마루에 침을 탁 뱉었다. 즉각 계약을 해지하겠소. 물론 오늘까지의 방세는 단 한 푼도 낼 수 없소.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작정이요. 말을 마친 그는 무엇인가 기대하기라도 하는 듯 눈을 부릅뜨면서 노려보았다. 그러자 바로 뒤를 이어 그에도 친구가 끼어들었다. 우리 역시 즉각 해약을 요구하겠소. 말을 끝내자 처음 말한 신사가 손잡이를 잡고는 문을 꽝 닫아버렸다. 비틀비틀대며 의자로 되돌아온 아버지는 무너지듯 쓰러져 버렸다. 그가 발을 쭉 뻗고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머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잠자는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이런 소동이 계속되는 동안 새든 신사가 그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모처럼의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진 데다가 굶고 또 굶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탓으로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이 세계가 곧 머리 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렸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에서 벗어난 바이올린이 마루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으나 그는 이제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탕 치면서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두 분은 모르실 테지만 전 잘 알고 있어요. 이 괴물 같은 벌레 앞에서 오빠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괴물로부터 벗어날 궁리를 해야만 해요. 우리는 이제껏 이 괴물에 시중을 들어왔고 또 이 괴물로 인한 고통을 꾹 참아왔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괴물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주장이 100번 옳다.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어머니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누이 동생은 서둘러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더니 이마에 손을 대해 보았다. 아버지는 누이 동생의 말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듯 몸을 바로 세우고 고쳐 앉아 수의 제복의 금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레고르를 바라보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괴물에게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이 동생은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심한 기침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이 괴물은 틀림없이 두 분을 죽이고 말 거예요. 그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누이 동생은 기계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그것을 닦고 있었다. 가엾어라. 아버지가 동정어린 어조로 누이 동생에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누이 동생은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이것은 그녀로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다만 그녀는 울고 있는 동안에 조금 전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저 애가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마치 그레고르에게 묻는 것처럼 말했다. 누이 동생은 더욱더 울어대면서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며 거칠게 손을 내저었다. 저 애가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좋으련만.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누이 동생의 확신을 받아들이려 했다. 저희가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면 어떻게든 서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저런 형편이니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내쫓아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 방법밖엔 없어요. 아버지, 우리는 저 괴물이 그레고르란 생각을 버려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 불행이었어요. 어떻게 저 괴물이 오빠란 말이에요?
만약 저 괴물이 진짜 그레고르라면 자기 같은 괴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우리를 피해 떠났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오빠를 잃는 것이 되었겠지만 대신에 나머지 가족들만이라도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오빠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 괴물은 우리들을 괴롭히다 못해 새든 사람들을 내쫓고 끝내는 이 집을 혼자 차지하여 우리들을 길바닥으로 내몰 심사해요. 보세요, 아버지. 그녀는 그레고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레고르 곁에 있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듯 어머니 곁에서 떨어져 멀리 물러나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등 뒤로 숨었다. 그녀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아버지는 허둥지둥 일어나서 누이 동생을 감쌌다. 그레고르는 어느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품어본 일조차 없다. 그는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쇠약해진 탓인지 방향을 바꾸는 것마저 몹시 힘들어 했다. 머리를 쳐들다간 다시 마루에 부딪히는 동작을 되풀이하면서 그 반동으로 겨우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행동이 기이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가족들은 그의 선 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조금 전의 행동은 순간적인 공포로 인해 생긴 발작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저렇게 모두들 말없이 서서 슬픔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두 다리를 모아 쭉 뻗고는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한쪽 팔을 아버지 목에 감싸고 있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방향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군 하고 생각한 그레고르는 또다시 힘든 작업에 착수했다. 힘을 쓸 때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 쉬어야 했다. 그리고 조금씩 방향을 돌리다가 중간중간 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고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만사를 그가 하는 대로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향을 돌리자마자 곧장 방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방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이토록 쇠약해진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오로지 자기 방으로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으므로 가족들 중 누구 하나 고함을 치거나 울부짖음으로써 자기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다. 간신히 문턱에 다다른 그는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이 동작 역시 완벽히 되지 않았다. 목줄기가 꼿꼿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겨우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누이 동생은 어느 틈에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흘낏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요란스럽게 닫히고 문고리에는 단단하게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예기치 않은 굉음에 놀란 그레고르는 저도 모르게 발을 꺾고 납작하게 쓰러져 버렸다. 이토록 성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누이 동생이었다. 그녀는 진작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가두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날려 문 쪽으로 달려왔으나 그레고르에게는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뿐이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를 향해 한마디 던진 그녀는 철커덕 하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혼자가 된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그리고는 깜깜한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이윽고 그는 자신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도리어 이처럼 연약한 다리로 이제까지 기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온몸이 쑤셔왔지만 그것도 차츰 가라앉았다. 등에 깊숙이 박혀 이미 썩어버린 사과, 그리고 더러운 먼지가 가득 낀 그 둘레의 염증은 거의 자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눈물겨운 애정으로 가족들을 생각했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싶다는 생각은 누이 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 강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과 허탈감 속에서 그는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탑의 종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러자 그의 머리는 저절로 힘없이 꺾였다. 그의 코는 최후의 약하디 약한 숨을 토해냈다. 아침 일찍 집으로 온 가정부는 힘이 남아돌아 언제나 바삐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녀는 집안 이것저것의 문을 사정없이 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일단 집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마음 놓고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늘 하던 대로 잠깐 그레고르의 방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일부러 능청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이때 마침 그녀의 손에는 기다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문턱에 서서 그것으로 그레고르의 몸을 간지리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빗자루 끝으로 그레고르를 세게 찔렀다. 그레고르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미끄러져 나가자 그녀는 비로소 그에게 어떤 병고가 생겼음을 알았다. 드디어 사태를 파악한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휘파람을 불어보았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우물쭈물대지 않고 거칠게 침실 문을 열어 젖히면서 외쳤다. 이리 와보세요. 죽었어요. 저기에 누워있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정부가 떠들어대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의 큰 목소리에 놀란 가슴부터 진정시켜야만 했다. 이윽고 잠자씨도 그리고 부인도 각각 침대에서 일어나 성급히 마루로 내려섰다. 잠자씨는 담요를 어깨에 걸쳤으며 부인은 잠옷 차림 그대로였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그레테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 사이에 거실에 딸린 방문이 열렸다. 방을 새 놓은 이후로 그레테는 이 방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는지 옷을 입은 그대로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죽었다고요? 하고 말한 부인은 가정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물론 이것은 묻지 않고서도 자신이 직접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럴 거예요. 하고 대답한 가정부는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 빗자루 끝으로 그레고르의 주검을 옆으로 밀어 보였다. 잠자 부인은 그 빗자루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군. 잠자씨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 하면서 그는 성호를 그었다. 새 여인도 그를 따라 했다. 시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말했다. 보세요. 몹시 말랐군요.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전혀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들고 나와야만 했죠.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완전히 납작해졌으며 바삭바삭 소리가 날 만큼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다. 모두는 이제야 비로소 그의 몸이 납작해진 이유를 알았다. 그를 지탱해 주던 발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는 끝내 그에게서 시선을 끌 만한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레테, 잠깐 내 방으로 오려무나? 잠자 부인이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레테는 못내 아쉬운 듯 그레고르의 주검을 뒤돌아보면서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가정부는 방문을 닫고 창문을 모조리 열어젖혔다. 흘러들어오는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에서 벌써 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느덧 3월도 다 가고 있었다. 새든 사람들은 방에서 나와 놀란 모습으로 아침밥을 찾았다. 이미 어젯밤의 일은 잊어버렸다. 아침밥은 어디 있소? 역시 가운데 있는 신사가 언짢은 표정으로 가정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손짓을 하며 그들을 그레고르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손짓을 따라 방에 들어온 그들은 낡은 신사복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완전히 문을 열어젖힌 방에 누워있는 그레고르의 시체를 둘러쌌다. 이때 침실의 문이 열리더니 잠자씨가 제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한쪽 팔에는 부인이 그리고 또 다른 팔에는 딸이 힘없는 몸을 기대고 있었다. 모두 너무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다. 그레테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지금 바로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잠자씨는 두 팔을
부인과 딸에게 맡긴 채 턱으로 출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이번에도 신사들 중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소 당황한 어조로 물으며 어색한 미소를 보냈다. 나머지 두 신사는 팔을 허리 뒤로 돌린 채 쉴 새 없이 손을 비벼대고 있었다. 곧 입씨름이 벌어지고 결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말이 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한 그대로요. 잠자씨는 대답을 마치고 양옆에 두 여인을 거느린 채 일직선으로 신사 쪽을 향해 다가섰다. 신사는 입을 다물고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으로 마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가기로 하겠소. 한참 후에 대답한 그는 갑자기 비굴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 결심에 대해서 새삼스레 승낙이라도 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잠자씨는 다만 커다랗게 부릅뜬 눈으로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이것을 바라보던 신사는 또박또박 걸으며 건너방으로 가버렸다. 나머지 두 신사들도 손을 비벼대던 동작을 중지하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가운데 신사가 그 자리를 떠나자 황급히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은 마치 잠자씨가 자기들보다 앞서 건너방으로 가서는 자기들과 대장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건너방에서 나온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자 거리에서 모자를 꺼내 쓰고 우산 꼬지에서 지팡이를 빼어들며 간단한 목례를 하고는 현관을 나섰다. 잠자씨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부인과 딸을 거느리고 현관을 나와 그들의 모습을 살폈다. 난간에 몸을 의지하고 밑을 내려다 보니 새 신사가 느린 걸음으로 긴 층계를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차츰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그들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잠자씨 가족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이윽고 그들과 엇갈려 머리에 배달 바구니를 얹은 푸죽간의 젊은 배달원이 층계를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잠자씨와 부인은 천천히 난간에서 몸을 떼고 딸과 함께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을 하고 방 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오늘 하루를 휴식과 산책의 날로 정했다. 너무나 고생을 한 끝인 만큼 하루쯤 쉬는 것은 당연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 세 사람은 각각 책상을 둘러싸고 앉아 결근개를 썼다. 잠자씨는 중역 앞으로, 잠자 부인은 일을 하청받은 의류회사 앞으로, 그리고 그레테는 가게 주인 앞으로 결근개를 쓰고 있는데 가정부가 들어와 이제 돌아가겠노라고 말했다. 아침 일이 끝난 것이다. 세 사람은 결근개를 쓰던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보였을 뿐 얼굴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부가 돌아가지 않고 우물거리자 화가 치밀어 얼굴을 들었다. 그래, 또 일이 남아있는 건가? 잠자씨가 물었다. 가정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묻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는 듯이 문턱에 서서 혼자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모자에 거의 수직으로 꽂힌 타조의 깃털이, 잠자씨의 눈에는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줄곧 그것이 눈에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은 가정부가 가장 존경하는 부인이 물었다. 예, 말씀드릴게요. 가정부는 대답했으나 저 혼자 웃음이 터져 나와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은요, 옆방에서 괴물의 처치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것 없다는 말을 하려고요. 이미 제가 깨끗이 치워버렸거든요. 잠자 부인과 그레테는 결근개를 쓰는 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잠자씨는 가정부가 득의 만면하여 자초지종을 낱낱이 늘어놓으려는 기색을 보이자 손을 앞으로 쭉 뻗치며 완강하게 거부해버렸다. 세세한 설명을 거부당한 가정부는 자신의 행동이 성급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분이 언짢아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기 위한 어조로 인사를 하고는 요란한 소리로 현관문을 닫으며 집을 나갔다. 저녁에 오면 해고한다고 말해줘야겠어. 잠재씨가 말했으나 부인은 물론 딸한테도 아무런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는 가정부가 모처럼 찾은 그들의 평화를 다시 깨뜨려 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딸과 부인은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 있었다. 잠자씨는 의자를 빙 돌려 한동안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들 하고 이리 와.
지난 일에 얽매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내 생각도 좀 해줘. 두 여인은 즉시 그의 말에 따랐다. 그리고는 그에게로 다가와 그를 위로하고는 서둘러 결근계를 완성시켰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섰다. 실로 몇 달 만의 일인가. 그들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차 안에는 그들 외의 승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따뜻한 햇살이 찻장 가득히 스며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발을 쭉 뻗고 좌석에 기대 앉아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 의논을 했다. 잘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미래가 그토록 암담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껏 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었지만 모두 좋은 일자리를 얻은 것 같았으며 특히 전망이 있어 보였다. 급한 대로 지금보다 경제적인 사정을 좀 더 호전시키려면 집을 옮겨야 했다. 그래서 그레고르가 있었을 때 구한 지금의 집보다 규모가 작고 값싼 그러나 더 자리가 좋은 편리한 집을 구하기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차츰 생기를 되찾아가는 딸을 바라본 잠자 부부는 거의 동시에 그녀가 최근 안색이 변할 만큼 갖가지 괴로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어느새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변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자 부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딸이 이제는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 할 만큼 자랐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자 맨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딸이 젊음이 넘치는 싱싱한 몸을 쭉 뻗었다. 잠자 부부의 눈에는 이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새로운 계획의 확증처럼 보였다.